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한 노인이 작은 정자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태계이왕의 이기이원론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마. 그는 평소에 술을 즐기며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젊은이들이 모여 노자만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태계이왕 선생님의 이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던데 우리도 좀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자만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기이원론 말이구나. 자, 잘 들어보거라. 옛날 옛적 이와 기라는 두 형제가 있었단다. 이 형제는 정말로 다르게 생겼다. 큰 형, 이는 투명한 안경을 쓴 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진리와 원칙을 찾았고, 동생 기는 언제나 흙을 만지고 나무를 심으며 대지의 힘을 즐겼다. 그 어느 날 이 형제가 조선의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단다. 그 마을은 언제나 끼투쟁으로 소란스러웠다. 주민들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늘 다투기만 했다. 이 형제는 이를 보고 안타까워했지. 그래서 그들은 마을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 먼저 큰 형, 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보시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잘 조화를 이루려면 기본적인 이치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에 따라 행동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이치와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되새기며 다른 이들을 이해하게 되었지. 그 다음은 동생기의 차례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형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선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와 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각 진리와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마을은 점점 더 화합하게 되었단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각자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게 된 거지. 결국 그 마을은 조선에서 가장 조화롭고 행복한 마을이 되었단다. 노자만은 이 이야기를 끝내고는 슬며시 젊은이들을 향해 말했다. 이와 기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 이치를 깨달으며 동시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지. 그러면 우리 마을도 그분들처럼 평화롭고 행복해질 테니까 말이야. 젊은이들은 그제야 태계이왕의 이기이원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노자만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깊이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조선시대 마을에 율곡이이기론을 소재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유난히도 신기한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의 이름은 이기상점이었습니다. 이기상점은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이와 기의 원리를 실제 생활에 응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기상점의 첫 번째 상품은 지혜의 바람개비였습니다. 이 바람개비는 기를 상징하는 바람을 통해 이의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매력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람개비를 손에 쥐고 바람 속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얽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기상점의 지혜의 바람개비를 찾곤 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상품은 조화의 구슬이었습니다. 이 구슬은 이와 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공들여 만든 것으로 지니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와 내적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슬을 목걸이로 만들어 항상 몸에 지니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지도자들은 이 조화의 구슬을 사랑하여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는 반드시 이 구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불행한 사건이 마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큰 다리가 홍수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져 마을은 두동강이 나고 사람들은 서로 왕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으니 이기상점을 찾은 사람들이 지혜의 바람개비와 조화의 구슬을 사용하여 마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람개비의 지혜와 구슬의 조화를 통해 사람들은 이와 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곧 모든 사람의 마음과 힘을 합쳐 새로운 다리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의 이기론을 그대로 실현하듯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강한 나무를 제공하고, 대장장이들은 튼튼한 철부재를 만들고, 건축가는 이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다리가 완성되었고 마을은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이기론이 단순한 철학적 사조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율곡이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고, 이기상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을 전달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항상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첩첩산중 외진 동네의 범주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칸트의 철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이한 마을이었죠. 마을의 중심에는 범주 사당이 있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사당에 모여 칸트의 범주적 명령들에 대해 토론하고 그날의 행동 지침을 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범주 마을에 새로운 이주민 철학자 강 씨가 찾아왔습니다. 철학자 강 씨는 주변 마을을 여행하며 다양한 철학과 윤리를 연구하던 중 범주 마을에 대해 흥미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며 칸트의 이론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날 아침 강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범주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진지한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는 범주적 명령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원칙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각자 경험을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토론을 지켜보던 강 씨는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명령이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싫어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죠. 강 씨의 질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고민거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장시간의 토론 끝에 마을의 연장자이자 범주 사당의 수호자인 김 할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복잡하고 때로는 한 가지 원칙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진실되고 도덕적인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강 씨는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마을 사람들과 범주적 명령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질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고 범주적 명령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의 질문을 통해 도덕적 원칙이 고정된 법칙이 아닌 끊임없이 성찰하며 적용해야 할 신념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범주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도덕적 삶이란 완벽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 규칙을 되새기고 타인과 공감하며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이후 여행 한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범주 마을은 칸트의 범주적 명령을 실천하는 삶의 좋은 예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범주 마을의 이야기와 철학자 강 씨의 경험은 수많은 이야기꾼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도덕적 성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주적 명령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인간 사회를 더욱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카페 잔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와는 거리가 먼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도시의 한 구석에는 자그마한 카페 엔텔레케이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아늑한 분위기와 풍부한 커피 향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카페의 컵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목적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꿈이었죠.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잔은 이름이 알렉산더였고 그는 자신이 단순히 커피를 담기 위한 도구 그 이상이 될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매혹된 알렉산더는 매일 밤마다 다른 컵들에게 자신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커피를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카페를 찾은 작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려고 했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작가는 알렉산더에 담긴 커피를 훌쩍이며 잠깐의 휴식을 취했고 그 순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무엇인지 모를 힘을 느꼈고 그의 존재 목적이 작가에게 다가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작가의 머릿속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죠. 알렉산더는 커피 잔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더 커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커피를 담는 것을 넘어 작가가 새로운 영감과 관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작가가 쓴 소설은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며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만족감을 느꼈고 다른 컵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존재의 이유이다. 카페인 텔레케이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다른 컵들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만의 목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컵들은 각자의 목적을 실현하며 세상에 작은 변화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실현한 커피 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알렉산더가 되어 자신의 목적을 찾고 실현해가는 존재들일 것입니다.